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장 김준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줌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면 직접 만나 뵙고 강연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어려워졌고 또 라이브로 줌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제 일정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만 알아주시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5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원래 북미 관계,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신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바로 이슈로 들어가기보다는 원래 우리가 맞이한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고 그동안의 북미 관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아마 강의 안을 PPT로 보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개의 키워드로 본 국제정세. 이게 사실 제가 올해 초에 대통령께 수보회의 때 올해 국제정세를 전망하면서 했던 그 첫 페이지와 동의를 합니다. 2020년은 일사단안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그래서 코로나라는 한 가지 사건이 수많은 영향을 끼치고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바꿨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21년은 일단은 백신의 개발과 그 다음에 방역의 진전으로 복구 또는 회복의 시기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아마 나라마다 그 정도는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 내부에서도 계층에 따라서 회복의 속도나 그 다음에 질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해라는 것을 붙이기에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미 관계도 회복의 지점을 우리가 모두 바라고 있는데요. 그것 역시 복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5개의 키워드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 또 바이든 시대의 출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회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안보입니다. 신안보는 옛날에 전통적인 군사 안보보다는 기후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버라든지 이러한 종래에 없었던 안보 문제가 등장할 것이고 그 중에서 따로 떼는 그 기후 변화는 미국의 신정부가 얘기하고 있고 중국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 한국도 얘기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인간의 자연을 파괴해서 기후 변화가 이제 그야말로 정점에 이르러서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로 기후 변화의 하나의 결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우리한테는 굉장히 시급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를 보게 되면 이 기후 변화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게 언제 제가 그린 그림이냐 하면 그냥 끄적거리면서 제가 했던 겁니다. 이 정부의 출범이기도 하고 한반도 평화 포러스의 직전에 2017년에 굉장히 암울했던 상황부터 2020년까지를 제가 작년 초에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2017년은 우리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전쟁의 위기가 있었던 북한과 미국의 리더십들이 서로 말폭탄을 교환했던 바로 그래서 제가 X표로 표시를 했고요. 2018년 우리 모두의 기억에 남아있는 감동적인 순간의 연속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마치 손에 쥐는 것처럼 우리의 극적인 순간을 가져다 줘서 아마 5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 실패 이후로 계속 교착의 상황에 갔고 그러나 나쁜 점은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고 그래도 그나마 건질 것은 아직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제가 애서 삼각 세모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제가 물음표를 달면서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초죠. 2017년은 가지 말고 2018년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 1년 후에 이 시점에서 다시 물음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2020년은 세모표였다. 이 말은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 그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늘 논쟁이 거리가 되는 건데 한국 정부의 이중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남북의 문제, 한반도 전체의 평화는 남북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북의 문제일 때는 당사자가 되는데 국제적인 문제가 될 때는 중재자가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 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뢰를 쌓고 평화로 가는 길은 남북이 문제고 우리 당사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보 측에서 때로는 북한에서 우리 민족끼리 가자라고 얘기하는 쪽에 외침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재자는 왜 그러냐면 핵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됐고 북한이 자기들의 핵을 개발한 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국제화가 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북미 문제로 좁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남북의 협력이라든지 또 뒤에 가면서 제재 시스템까지 등장하면서 남북만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이 문제를 북미 간에 어떻게든 협상을 이끌어내서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2018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중재를 꽤 잘 했다고 봅니다. 2018년에 보시면 4.27 판문점 회담이 6.12 싱가포르 회담으로 가는 하나의 기반을 초석을 마련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취소하는 바람에 다시 2차로 급히 만나서 살려냈던 기억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재는 싱가포르에서 회담에서 합의한 이후에 종전선언이라든지 몇 가지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게 지켜지지 않으면서 교착 상태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평양까지 갔고 평양 회담을 통해서 영변을 받아내면서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교환 조건으로 하노이까지 이어줬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노이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힘들었던 상황이지만 판문점에서 3자가 남북미가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그해 10월 6일에 스톡홀름에서 만난 세 번의 중재는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결론적으로 이것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다시 원래의 논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내놨는데 제대로 중재를 못할 거면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고 우리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요.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결국 남북이 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있고 한쪽에서는 결국 북한하고 저렇게 된다면 비핵화가 먼저인데 과연 한미 관계의 어려움을 각오하고 나빠질 경색을 각오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현실론과 같이 겹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회담의 그 네 가지 합의 사항과 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걸 보냐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나와 있는 네 가지 합의입니다. 근데 이 합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협상이나 합의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고 모호한 협상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누가 뭘 하고 하는 구체적인 교환 조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칙이라는 점에서는 앞으로의 협상에 상당히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북한과 미국은 새로운 관계로 간다. 이 새로운 관계는 신뢰 관계로 간다는 거죠. 서로 적대시 관계가 아니고 새로운 관계를 가져보겠다라는 데 합의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한다. 정전 체제를 넘어서 평화 체제로 간다.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가 또 북한에게 요구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 가지는 물론 네 번째는 좀 구체적입니다만 중요하지만 뭐 장기적인 합의는 없다고 본다면 이 세 가지는 싱가포르의 원칙이자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이것을 수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리트머스 시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미국이나 한미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이 북한하고 협상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옆에 제가 왜 뭘 써놨냐면, 실제로 북미 싱가포르에서 회담에서는 이면의 교환 조건이 실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밀 합의라는 거죠. 그것이 이면 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동창리 폐기, 풍계리 폐기, 동창리는 ICBM 발사장이고요. 풍계리는 핵실험장입니다. 그리고 전략도발 중지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이전에도 북한이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걸 주고 대신 미국한테 반대급부로 원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전선언이고 두 번째는 한미군사훈련 취소입니다. 근데 이걸 하고 나서 3주 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미군사훈련 취소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일종의 발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면합의인데 그것을 발설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종전선언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미군사훈련도 뒤에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한테 약속한 거는 취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규모만 축소시켰기, 대대급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그 이후로 합의를 이행하려고 푸시를 했는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이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돌아와 보니 미국 내부에서 야단이 난 겁니다. 종전선언은 북한한테 바로 말려드는 거라고 봤습니다. 종전선언을 해주면 주한미군을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생각 못하고 속아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반발이 닥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해준 것을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북한의 요구를 실현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조치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3주 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영철이 첫 번째 요구가 당신 종전선언을 가져왔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못 준다. 그러면서 오히려 핵 신고를 먼저 요구하게 되면서, 지금 잘 기억해 보시면 그때 서로 강도라고 부르면서 합의 3주 만에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시 교착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이 판을 다시 살려보기 위해서 북한에게는 영변을 설득시켜서 영변이란 교환 조건을 가져오게 되고, 대신에 영변을 하나 더 했으니 미국도 종전선언과 군사 후기 하나를 더 해라.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재의 일부 해제였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영변을, 여기에 대한 평가는 미국 내부에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찌됐든 북한으로 봐서는 핵 프로그램의 시작이자 성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핵시설이 있지만 중심지인데, 이거를 내놓으면 당연히 미국이 지금까지 더 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우리 대통령한테 이것을 주면, 우리 대통령을 신뢰하고 줬으면 우리 대통령은 그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노이 때까지 실질적인 협상보다는 미국이 준 것을 계속 기다렸고, 다 아시다시피 하노이에 싹 갔을 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북한이 가져온 것이 바로 스몰 딜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변 폐기를 할 테니 제재 일부를 면제해달라,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보면 노란 박스에서는 이미 그날 아침에 미국의 북스사라는 웹사이트에서 이전에 하노이 오기 전에 세 가지는 합의를 했다. 기합의된 겁니다. 사전 합의. 평화선언, 유해송환, 연락사무소였습니다. 평화선언은 종전선언의 연장인데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뭐냐 하면, 평양을 가기 전에 우리 특사가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이 나오는데 안 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 특사들한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고, 트럼프는 다시, 그러나 자존심이 상해서 용어 좀 바꾸자. 그래서 결국 종전선언인데 평화선언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약속해주고, 그 다음에 유해송환 확대하고, 그 다음에 평양과 워싱턴의 연락사무소, 이건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뭐냐면 영변과 상응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김정은은 66시간 기차를 타고 오면서도 자신감이 있었고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변호사의 이 청문회부터 이렇게 되면서 그날 아침에 북한의 요구를 받고 미국이 대형 카드를 내놓으면서 뭔가 하루 종일 주고받는 협상을 하다가, 예를 들어 북한이 5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요구했는데, 5개는 안 된다, 4개 해라, 아니면 네가 영변가 부족하다, 핵 프로그램 동결을 다오, 이런 방식의 주고받는 협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오히려 북한의 제안을 듣자마자 그대로 1시간 만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고 미국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최고의 기회는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최선희가 마지막에 급하게 가져왔던 북한의 플랜 B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도 미디움 D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변에다가 핵 프로그램에 돌아가고 있는 것을 동결한다, 일단 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시하고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보시면 이게 중국 영화인 것 같습니다. 첩혈상홍이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자신은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이 영화 프로그램이 자주 나오죠. 그러나 주로 어떤 영화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렇게 서로를 쏘고 있을 때 보통 이제 동시에 이렇게 내려놓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화의 결말은 주로 비극으로 끝납니다. 누가 뒤에 발꿈치나 또는 뒷주머니에 총을 넣어서 한 상대방을 속이고 죽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국제정치에서 안보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못 믿기 때문에, 불신이기 때문에 총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가 국방비를 다 복지비로 돌리고 무장 해제를 하면 전 세계는 평화가 온다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사람들은 그게 최선인 줄 알지만 최악은 나만 포기하고 상대방은 숨겨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선을 못할 바야 최악도 피해야 된다. 그거는 서로 긴장 속에서 총을 겨눈다. 이게 안보 딜레마입니다. 미국과 북한도 일종의 안보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와 2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고 서로가 믿게 되는, 합의를 하게 되는 데서 미국의 접근법과 북한의 접근법이 다릅니다. 미국은 북한을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북한을 악마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실제로 포기할 때까지는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믿는다. 그래서 심지어 아주 강경한 사람들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면 그 다음에 보상하겠다는 소위 말하는 리비아 모델을 주장합니다. 바로 트럼프에서 회고록을 썼던 존 볼튼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에서도 먼저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포기는 안 하면서 받아내려는 북한을 보고 살라미 전술이라 그러고 계속 비난을 합니다. 북한은 어떤 입장이냐? 북한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신뢰를 미국이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야 포기할 수 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2번째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의 2번째 차이는 이겁니다. 아니, 감히 180위 국가의 북한과 1위 국가가 안보 딜레마로 서로 위협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현실론입니다. 물론 북한은 남한을 인질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기는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중동에 있는 사막의 한 나라였으면 벌써 미국한테 저렇게 굴다가는 바로 폭격을 당했을 겁니다.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핵을 가지고도 미국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남한이라는 인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북한이 이렇게 강경해 보이지만 북한의 약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미국은 여기서 속아도, 여기는 보통 안보 딜레마는 총을 겨누고 있으니까 한쪽이 속으면 한쪽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미국이 북한한테 속는다고 해서 미국의 안보가 날아가거나 미국의 생명이 잃게 되는 건 아니죠. 체면이 손상이 올 것이고 미국 국익에 흠집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북한은요, 여기서 속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훨씬 절박한 것이 북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북한한테 이게 늘 죽이지 않는,
특히 북한이 리비아의 카다피의 죽음을 목격한 북한이 미국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핵을 포기한다는, 이게 선의에 기댈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말은 북한이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켜야 된다는 우리의 숙제와 과제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 바이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 바이든의 미국은 뭐 요즘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미국 선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선거에 관한 책을 써서 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미국의 선거 전문가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건데요. 아마 이번 선거 때 이 CNN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면서 미국 선거에 대해서 아주 도가 텄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은 상당히 다른 역사적 의미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과거의 세계적 리더십을 포기했고 자국 이기주의로 가려고 했고, 그러면서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바이든은 그런 미국을 다시 되돌려 놓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자기를 변곡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바이든이 있는 미국은 트럼프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변곡시키겠다는 것이 그의 정치적 비전이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그다음 미국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겠다. 미국이 돌아왔다. America is back이라는 것을 연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외교적인 아젠다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를 회복하겠다. 국제기구와 협력적 다자질서를 회복하겠다. 가치규범,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중시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맹관계를 복구하겠다. 그리고 특히 동맹관계는 아주 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식으로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이 소위 말하는 보호비를 갈취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보호비 갈취는 우리나라 아주 쉬운 말로 삥을 뜯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소위 말하는 조직폭력배들이 구역을 지켜주면서 그 상인들한테 보호비를 갈취하는 것과 똑같았다. 그것을 폐기하고 동맹을 복구하겠다는 것이 바이든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4가지 아젠다, 자기가 4년 동안에 해야 될 4가지 아젠다. 하나는 코로나 방역, 당연하죠. 두 번째는 흑인 인종차별로 격발된 인종분열을 치유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 기후변화 대처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국내 정치고 기후변화 대처만이 외교 정책의 한 분야인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코가 석자가 아니라 코가 열자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국내적으로 해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것이 후순위로 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아마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가장 중요한 핵심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등장했을 때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계속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맹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돈만 뜯어내려고 하고 계속 그거 가지고 했으니까, 동맹은 바이든이 등장하면 한미동맹은 그냥 좋아질 거다. 특히 분담금 협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것도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북미 관계는 아무도 안 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이 있었고 중간에 하노이 같은 곳에서 약간의 실책이 있었지만요. 약간은 아니죠. 실책이 있었지만 그래도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적어도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2018년 이후로는 북한이 도발을 거의 하지 않았고, 전략 도발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 점에서 그 나름의 그게 있으니까 트럼프가 되면,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트럼프가 나왔고 한미 동맹은 바이든이 낫다는 얘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저도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둘 다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미 관계는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좋은 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맹이 회복이 될 것이고요. 분담금 문제는 아마
제가 안에서는 아마 조만간에 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시에도요, 우리는 13%라는 최대치의 증가폭을 제시를 했고, 미국 쪽 협상팀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받아들였다가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재가를 받은 것에서 거부를 당해 비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13%는 오히려 트럼프가 야단을 쳤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많이 받아낸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수준에서 그대로 합의가 조만간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동맹, 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일치가 될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이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한국과 대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같이 민주당과 우리의 진보 정부가 겹치는 부분이 사실상 98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김대중과 클린턴 이후로 거의 20 몇 년 만에 새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약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를 좀 걱정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중시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방역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해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일이 저는 군사적으로 이슈별로는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거의 동맹에 준하는. 근데 동맹이 되려면요, 사실 우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밑에 뼈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뭔가 삼각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죠. 근데 만약 이변이 생겨버리면, 그래서 삼각형이 되면 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의 적이 북한이었듯이 한미일동맹은 적은 중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군사협력은 그때그때 결정하면 되지만 동맹은 자동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돌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맹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트럼프는 어떤 의미에서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지난번 오바마 때도 미일 관계가 밀월 관계를 이루었고, 그 다음 우리가 너무 과거에 집착한다고 오히려 우리를 타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한미동맹을 대중국 대적 동맹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한테 상당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북미 관계로 넘어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관계에서는 트럼프가 낫다고 했으니까 바이든이 됐을 때 좀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바로 제기하면서 북한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올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8년간, 여기도 안 나와 있습니다만, 바이든 8년간 전략적 인내라 그래서 북한한테 압박만 하고 대화를 완전히 거부했던 8년간의 전략적, 그래서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방치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 재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바마 8년 동안에 외교를 담당했다고, 그때 오바마는 외교의 전문가가 아닌 신인이었으니까요. 바이든 부통령이 외교를 담당했었는데 그때 전략적 인내였다. 그러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전략적 인내가 부활할 거 아니냐. 그러면 북한한테 제재를 계속하면서 협상은 정작 안 할 것이다. 이게 걱정이었고, 세 번째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사람을 새로 뽑고 청문회를 통해서 인준을 하고 북한 정책을, 지금까지 했던 트럼프 정책을 다 평가 분석하고 새로 출범하는 이 시간이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되면 문제는 우리 정부가 다시 후반부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우리가 임기 말이었고, 클린턴 대통령 때는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말이라서 진전되다가 멈췄던 기억이 있는 우리로서는 다시 그런 것이 될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는 실무 협상,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비핵화 회담을 했던 부분 대체로 민주당이었습니다. 협상파들은. 왜냐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가장 큰 차이는 둘 다 대북 강경책이지만 공화당은 물론 이제 당내에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붕괴하는 데까지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았고요. 바이든 정부는
밀어붙이지만 결국 밀어붙여서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게 하는 수단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장에 나왔을 때도 북한에 대해서 유일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재라든지 압박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상에서 협상을 하는데 이 바텀업이라고 그러죠. 트럼프는 탑다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 바텀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상에서는 북한의 체제 자체가 탑다운인데다가 이 바텀업은 주로 북한한테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사찰, 검증, 그 다음에 신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북한이 예민한 군사시설 같은 걸 다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들을 거부해서 협상이 깨진 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북한은 바텀업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이든 정부가 대북 협상을 어렵게 할 것이구나 하는 것의 이유로 등장했습니다. 근데요, 이런 점이 조금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일단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인내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도 전략적 인내로 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이든의 캠프에 있는 사람, 바이든을 비롯해서 그때 전략적 인내를 했던 주역들이 전략적 인내는 우리는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려고 했고 그 당시에 북한이 거부를 했고 그 다음에 남한의 강한 보수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전략적 인내는 자기들도 비판받는 정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저는 바이든 정부가 이걸 다시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이미 그때는 핵 부장국가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기다릴 여유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미국 내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점은 하향식과 상향식이 서로 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북미가 정상회담을 시도했던 때가 꽤 있죠. 부시, 심지어 아버지 부시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클린턴도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평양을 방문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웠거든요. 그 높은 턱을 트럼프가 사실 문턱을 굉장히 낮춰놨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불가능한 옵션이 아니라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대선 토론에서 떡이란 말을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깡패라고 불렀지만 뒤에 뭐라고 했냐 바로 이어서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탑다운도 가능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질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계론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핵을 표현했을 때 아까도 제가 이 총을 겨누면서 북한과 미국의 접근법이 다르다고 했는데 비핵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일시에 북한이 다 비핵화를 하고 그 다음에 후보상, 선비핵화 후보상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미국이 믿을 수 있게 단계론으로 가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미국 보기에는 단계론은 시간 끌기이고 북한이 보상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음모라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안 맞아드는 거죠. 근데요, 실질적으로 바이든 내부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이제 바이든 내부에서 북한이 절대로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영원히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하나의 합의사항처럼 되어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비핵화를 서둘기보다는 북한의 핵 위협을 중단시키거나 감축시키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소위 말하는 JCPOA, 미국과 이란의 핵딜은 바로 단계론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10년 동안의 이란을 지켜보고 서로 신뢰가 되면 이란은 핵을 포기하고 대신에 미국이 이란에게 핵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가 10년 보고 하자는 거거든요. 이걸 했던 사람이 지금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그 다음에 안보보좌관 설리번, 그리고 수잔 라이스까지 사실상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이거를 북한한테 옮기면요, 하노이 딜이 실제로 단계론입니다. 왜냐하면 영변하고 제재를 나눠봐서 잘 되면 그거로 비핵화로 가자. 중간 단계론입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잘게 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있지만 그렇다면 중간화를 인정하면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98년도 페리 프로세스,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사이에 있었던 그 페리 프로세스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북한판 대미 전략적 인내,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지난 1월 8일 날 제8자 노동당 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갖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건을 그러니까 일단은 자력갱생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북한은 하노이 실패 이후에 사실상 엄청나게 그것을 회복하고 복구하는데 나름대로 국내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권력을 공고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경제는 제재 때문에 힘들고 거기에다가 자연재해까지 있었고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등장을 하면서 90년대 중반에 최악의 생존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북한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겁이 났으면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국경을 막아버릴 정도로 이 팬데믹에 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비교적 얼마만큼의 코로나 확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통제불능으로 퍼지지 않은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통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나 한국의 이벤트에 끌려다녔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이렇습니다. 미국은 일단 나와서 얘기하자는 것이고 북한은 이제는 더 이상 이벤트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니까 뭘 양보해 줄 수 있는지 미리 확고하게 나오면 그러면 나가겠다는 조건부 대외 정책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북한판 전략적 인내다.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안 할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판 전략적 인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계속 무시하고 딴 일을 하게 되면 늘 그랬듯이 그리고 오바마 출범하자마자 그랬듯이 도발을 해서 상황을 위기로 몰고 가면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도발을 할 것이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적어도 바이든 정부에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 동안은 적어도 작은 도발은 모르겠지만 전체 판을 엎어버릴 전략 도발은 저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안심할 수는 없죠. 만약에 그 이상으로 계속 가져간다면 북한이 더 이상 기대를 접는 순간 전략 도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이 부분의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바이든 정부도 너무 오래 북한을 무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미국의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시그널만큼 대북 시그널만큼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서 이 상황 전체가 강대강으로 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북한의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지선언이나 또는 확인선언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담당하는 한 3가지 그룹이 있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든이 이 3가지 그룹 중에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를 싫어했습니다. 외교관도 싫어해서. 그래서 이 파우치 박사를 영웅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방역에도 전문가를 얘기를 듣지를 않았는데 바이든은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편이고요. 본인도 외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트럼프에 있던 인사들까지도 몰려가서 인력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특히 아시아, 중국 전문가, 한국 전문가들이 그냥 포진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3가지 그룹 전문가들이나 관료들은 2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지역 전문가고 하나는 기능주의자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국무부도 그렇고 전문가가 이렇게 2개로 나눠집니다. 지역 전문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 예를 들어 유럽 전문가, 한국 전문가, 북한 전문가, 이게 지역 전문가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지역국이라고 부릅니다. 정부에서.
그게 아니라 비핵화, 기후변화 이런 걸 얘기하는 쪽은 뭐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능국이라고 해요. 기능으로 중심으로 또는 기능 전문가라. 보통은 지역 전문가들이 그 나라의 그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국 사람들이 온건파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나 그 지역에 상관없이 원칙을 지키는 기능국이 훨씬 강경한데요. 신기하게도 북한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강경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핵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훨씬 현실적이고 온건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그렇습니다. 대북 강경파 출신은 그러니까 미주 한인들 출신, 2세 출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단번에 비핵화를 못하니까 오히려 길게 보고 현실적으로 핵 동결이라든지 중간 단계에 주고받는 교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능국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쪽에서는 지금 북한이 더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치열하게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가 주목됩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덜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의회에 있는 진보 세력들의 움직임입니다. 2019년 2월에요. 그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결의안을 우리가 잘 아는 샌더스라든지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진보파들 중심으로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물론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5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해줘야 된다고 결의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당선에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하나의 예민한 이슈인 종전선언에 좀 힘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미중 전략 경쟁입니다. 우리에게 한반도 문제는 너무 중요하지만 이 한반도 문제가 다시 미중 전략 경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통화, 무역, 체제, 성장, 기술 전쟁 전 세계를 중심으로 이들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밑에 숫자를 보시면 60 플러스, 110 플러스가 있는데요. 미국과 동맹 또는 동맹에 준하는 군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60여 개국이고요. 중국을 무역 1위로 국가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110여 개국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를 양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20-30년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중국이 누가 이긴다고 당분간 저는 그런 승부가 안 날이라고 보고요. 계속 밀당을 하면서 또 둘은 충돌하면 둘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결단이 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툭툭 치거나 서로 밀당을 하면서 이 긴장 관계를 유지할 텐데요. 문제는 그것이 주변 국가들한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넣으면 바로 이 스트레스를 가장 받을 곳이 동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를 보면 아직까지 전 세계를 통해서 중국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펀치 게임을 지금 하고 있고 중국은 맷집 게임을 하고 있다. 적절한 표현인데 중국은 미국을 자기들을 선제적으로 건드리진 않지만 미국이 때리면 그만큼만 갚아주겠다. 그러나 맷집 게임하고 시간이 가면 중국이 우세하다. 이게 중국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한 데서는 미중이 아직 상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동아시아에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미국의 국력이 옛날 같지 않고 일단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동맹관계도 그동안에 훼손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은 자기 안방인 것이고 그래서 이 아시아에 미중이 충돌하는 일종의 지정학적 경계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한반도, 그 다음엔 동중국해尖閣국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이 대만, 중국 양안, 그 다음에 남중국해. 이 선을 이렇게 쭉 그으면 하나의 미중의 갈등의 선이 생기고 중국은 이것을 치고 나오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이것을 방어하고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네 가지 지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로서는 불행한 일인데요.
미중 세력 경제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이 한반도입니다. 왜? 냉전을 끝나고 탈냉전으로 넘어갔을 때 독일처럼 그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남북한이 분단 구조가 계속 지속되어 있고, 그 분단 구조를 통해 가지고 여전히 약해졌지만 북중러 한미일이라는 기본적인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중이 대결이 갈등이 있을수록 이 한반도는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일 동맹과 다시 이 쿼드라든지 인도 태평양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도도, 쿼드의 한 국가인 인도도 중국을 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심지어 이 일본조차도 그렇게 대놓고 중국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뭘까, 우리의 선택을 계속 좁혀오는, 그래서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우리 해결점은 뭐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미중 세력 경쟁이, 저는 아직은 신냉전이라고 안 보지만요, 그렇게 흘러가거나 또는 우리가 구냉전에서 희생양이 됐듯이 또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미중이 사이 좋게 지내면 제일 좋은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이용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반도 상황이 미중 세력 경쟁에 별로 활용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활용 가치가 제일 높은 건 남북이 긴장 대결 상황. 그래서 북중이 묶이고 한미일이 묶이고, 이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나쁘겠죠. 반대로 미중에게는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단순히 남북의 비핵화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새 말로 치트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이 평화적인, 적어도 갈등이 없어야만 미중이 활용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1998년도에 북미 관계가 계속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계속 나빠지다가 북한이 좌절감에서 일본을 열도를 지나가는 노동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북미가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을 찾아가서 햇볕 정책을 설명하고 북한을 장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것이 통했고,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김대중 대통령한테 한반도 문제의 운전선은 한국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리더들 중에, 많은 대통령들 중에 반미적인 경향성을 보이거나 항의했던 분들은 있었지만, 실용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바꿔서 한반도의 유용한 정책으로 바꿨던 것은 아마 유일한 케이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시기가, 저는 우리가 어떻게,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결국 이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문제를 한국한테 아웃소싱하는 겁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 문제지만, 그래서 한미 간의 어떤 신뢰의 바탕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볼턴 같은 사람이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의심했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방해해 왔거든요. 근데 민주당 정부와는 서로의 신뢰를 가지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이내시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45분 정도 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 원장님께서 학자로 계실 때에는 소신 발언하기로 유명했던 분인데, 이게 국가 이제 정책 담당자가 된 자리에서 얼마나 조심스러울까 하는 걸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주 굉장하게 만족스럽게, 또 이 국가 정책 담당자의 입장에 계신 분으로서는 마지막을 이야기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길게 질문할 수는 없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정책에 대해서 그 전략적 인내라는 게 정설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북한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그 새로운 해석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문제는 전략적 인내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까지는 참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시간이 끝나면 굉장히 급변하고 과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 시기가 우리 원장님 생각으로는 그 데드라인이 어딜까? 제 생각으로는 금년 말일 것 같은데 금년 말 이제 왜냐하면 전반부에 바이든 정부가 준비할 때까지는 기다릴 텐데 그 기간이 끝나도 별 볼 일 없다 할 때는 굉장히 그 과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빨리 그 중재자로서 북한이 과격해지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뭐 중재자로서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내부 문제로서는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게 정권 말기고 그러나 다행히도 이건 좀 저갑하지 않은 발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노무현 정권 때보다는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기가 그때보다는 훨씬 낫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중재자로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옛날 트럼프 정권에서 뭔가 기대했던 호혜 정책을 기대하고 이렇게 기다렸던 이런 것보다도 좀 더 모험적 중재자, 과감한 중재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의 차라리 그 인내 그걸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가 있는데 이제 원장님도 정책 담당자의 한 축을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재자로서 좀 미국에 대해서 더 모험적일 수 있을까 이런 전망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이제 외교부 소속이고 소위 말하는 직급으로는 장관급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육과 외교관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책 현장에서 결정하는 그 구조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또 간접적으로는 아마 제 생각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까 잠깐 결국 이 타임라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또 과거에 선례가 있으니까 이 1년을 어떻게 잘 보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미국의 시그널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짧게는 한 4월 상반기, 길게는 끝까지 원래 끝까지는 저는 북한이 그냥 나름대로 인내를 발휘할 거라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 남북 문제는 가만히 있는 게 뒤로 후퇴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그냥 낭비하거나 또는 잘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다음 정부로 넘길 수 있는 관리나 이 상황을 좋게 넘겨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꾸 페리 프로세스나 김대중 정부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은 들을 기가 있는 정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적 인내를 부인하면서 한국의 보수 정부,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대화만 못하게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곱씹어보면 강경도 우리가 주장하면 대북 강경책도 되는 듯이 우리가 주장하면 반대로 한국말을 듣고 한국이 강력하게 주장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는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나 협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가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미국이 워낙에 지금 힘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가 지금 되게 강력한 스트롱맨들이 차지를 하고, 그러니까 북한한테 양보하고 북한하고 협상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별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러듯이 북한 퍼주기 하냐, 북한의 대변인이냐 얘기가 우리만큼은 아니라도 미국의 정치가들도 중국이나 북한을 때리기는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는데, 이게 평화라는 긴 목적을 보고 양보하고 협상하는 데 대한 정치적 이익이 없는 일종의 부정적 아젠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응원과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